대부분 증권사들이 12월 전망을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12월 첫 거래일 시장이 폭등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의 임태근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1120원대로 급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12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환율이 1120원대로 급락한 것은 11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4위 키워드는 중국 관련주 급등입니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철강, 화학 등 중국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중앙은행 깜짝 공조입니다. 6개 중앙은행이 공조해 달러가 무제한 공급됩니다. 수합금리도 50bp 인하됩니다. 중국 얘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만 하더라도 지준율 인하 연내 어렵다 이러면서 중국 증시 하락, 상해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요새 참 변화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지준율을 인하를 했고요. 지준율 인하하는 게 3년 만에 처음이고 최근 2년 동안에 작년 올해 12번이나 지준율을 인상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정책 스탠스가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당연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PMI 보니까 50을 드디어 밑돌았고요. 긴축 기조가 좀 변화될 당위성 이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초에는 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리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요, 중국 기조가 자체가 일단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강이나 화학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주 계속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어저께 정말 24시간 전만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고위 관료가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긴축 하나 없다는 얘기가 좀 얼핏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역시 중국은 공산당이라서 그런지 정책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요, 어떤 예측성이 상당히 힘든 나라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중국의 어떤 긴축 완화 정책이 나오자마자 미국에서도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항상 미국의 시각에서 일단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주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철강석을 갖다 내는 이제 알코아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이 종목이 있지만은 항상 중국의 긴축 완화는 이제 건설기계, 건설시장의 이제 재부각 이런 걸 하면서 항상 건설 중장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캐터필러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두 주식만 확인해 보는데요. 오늘 두 주식이 모두 보신 분 계시겠지만 7에서 8% 수준 이상까지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중국 때문에 이들 주식이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본다 그러면 오늘 보면 현대철 10% 올라가고 포스코 7% 올라가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전 철강주보다는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린 포스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재 정권 하에서는 항상 가격에 대한 주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등장하면서 고로의 독점 사업이 40년 만에 뺏겼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를 볼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저평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항상 현대제철이나 현대해스코어가 앞장설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주도 그렇게 꾸준하게 시장을 선도하려고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모멘텀 정도 2, 3일 정도 아니겠느냐는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요. 굳이 중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 3주부터 그런 얘기 나왔을 때보다 얘기했던 것은 두산인프라코인데요. 두산인프라코는 항상 캐터필러랑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캐터필러지 몰랐다 하면 두산인프라코 좀 사시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매매의 전술이다. 전략이라기보다는 전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산인프라코를 매매하실 분은 항상 관심 화면으로요. 해외 주식에서 캐터필러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는 얼추 좀 말이 분명히 되죠. 왜냐하면 중국의 수급이 항상 앞서가면서 전 세계 특히 동아시아 쪽에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호남 소비화 같은 경우가 좀 더 탄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중국 모멘텀, 일단 정책적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효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별히 종목으로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호남석유 세 종목을 좀 거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개 중앙은행이 공조를 해서 달러를 무제한 공급한다. 그래서 유럽 은행들은 일단 유동성 위기에서는 일단 좀 벗어날
어떤 그 계기를 좀 찾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수학 금리도 인하하고 수학 기간 올해 말까지였는데 2013년까지로 연장하고 여기다 이제 그 IMF를 통한 그 재원 확보 이런 것도 독일에서는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선회했다. 좀 이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래도 그 핵심은 이것은 이제 연준이 주도했다는 건데 어저께 S&P에서 미국 은행들 37개를 무더기로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어떤 그 위기가 미국으로 차단하는 거를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뭐 선제적 조치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임태근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유로존 사태가 좀 중요한 고비를 벗어났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공을 사실은 이 글로벌 공조 정책을 나오면서 이 공을 이제 유럽으로 넘긴 거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행동이 이제 나와야지 이제 시장은 더욱더 이제 화답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글로벌 정책 공조가 나왔고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는 맥락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테드 스프레드나 또는 리보 금리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크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이렇게 급등하는 수준도 아니었고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펼쳐진 정책은 결국 2008년에 했던 미국 페드가 자기들 이제 은행들한테 미국 내 은행들한테 했던 뭐 그 CP를 사준다든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똑같은 정책을 지금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유럽 쪽의 은행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판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그 중앙은행들의 어떤 생각이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유럽 정상 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선제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유럽 쪽에 어떤 화답이 화답이 나오기를 어떤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일단 글로벌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시장이 분명히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의 어떤 대응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놀라고 시장이 더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유럽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10월 말에 했던 정상 합의 때 나왔던 그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면 시장의 기대조차도 못 미치는 그런 대책이 아닌 어떤 본격적인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 다시 시장은 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동성에 좀 숨통을 틔워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뭐 그 정상회의가 있는데 대략 뭐 나오는 얘기라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언급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 이제 유럽 쪽 문제 해결하는 건 한 3가지 정도 안으로 아마 이제 압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IMF가 직접적으로 이제 유럽의 문제 국가들을 지원하되 그 금액을 이제 ECB가 이제 충원하는 방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럽을 하나의 강고한 그 재정 통합처럼 만든 이후에 그렇게 된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ECB가 직접 이제 유럽 이제 국제 시장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방식. 세 번째는 이제 유로본드를 만드는 방식인데 지금 뭐 두 번째 방안은 독일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건 뭐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당장의 어떤 이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세 번째 유로본드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성사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1번의 방안으로 갈 텐데 그럼 이제 이 1번을 방안을 가려면 IMF의 지원 금액을 이제 ECB가 충당해줘야 되는데 이 안은 사실 이제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IMF가 지원을 결정하는 거에는 미국이 결정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지난번 그 루머에도 봤지만 이탈리아를 IMF가 지원하는데 약 한 6천억 달러나 4천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IMF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4천억에서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IMF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건 결국 이제 미국의 결단이 없으면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ECB가 결국에 이 지원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은 결국은 독일이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럽 합의 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안은 독일이 얼마나 양보하느냐, 독일의 어떤 그 스탠스의 변화가 있느냐 이게 가장 그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이제는 뭐 그 공은 유럽 쪽으로 넘어갔는데 유로존 국가들 3가지 안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녹록치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독일의 태도 변화가 키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글로벌 증시 폭등입니다. 뭐 3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유동성 공급 관련 그 수학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었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가지
ADP 민간 고용이 뭐 기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미국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ISM 제조업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뭐 쇼핑 시즌도 좋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은데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임태건 연구원께서는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미국이 사실 4분기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가 대단히 이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GDP가 이제 그 추정치가 다시 이제 좀 하향 조정돼서 2%까지 이제 조정이 되긴 했지만 4분기 미국 GDP는 약 한 3.7에서 3.8까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지표는 계속 호전되는 모습 보이고 있고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 회복의 길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분기 들어서 지금 주가가 요동쳤던 거는 이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실 4분기 이후에 내년 1분기랑 2분기 때 과연 이런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유럽 문제가 또다시 이제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 성장의 어떤 흐름을 4분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4분기 분명히 좋고 이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겠지만 내년 1분기랑 2분기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 어떤 그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건 또다시 한번 다음 주에 어떤 유럽 정상에 따른 대책, 그리고 이제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의 자국 경기가 위축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뭐 단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1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4분기까지 미국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이 금융위기라는 게 실물로 전이되는데 시차가 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뭐 내년 1분기, 2분기 유로존 침체에 빠질 가능성, 그에 따른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학년 위원께는 이제 수급 얘기 여쭤볼게요. 어저께 사실은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다가 1시간 남겨놓고 주식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 신호였고요. 오늘 또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권 사실 뭐 1900 이상에서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담지를 않았었는데 오늘은 제법 그 순매수 규모가 큽니다. 현재 수급 상황 이학영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안 살 수가 없는 날이죠. 왜냐하면 외환 시장에서 벌써 보여준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여기 시장에서 물론 지금은 마이너스 16원 정도지만요. 여기 시장에서 거의 20원이나 그 원화가 강세가 돌아섰기 때문에요. 외국인은 빨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을 뭐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오늘 정말 주목되는 것은 저희 방송에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들었던 투신의 입장인데요. 오늘 투신이 지금 정도 돼보면요, 4,500억 정도 내 순매수인데요. 조금만 더 사면은요, 무려 2009년 3월 이후 제일 많이 사는 겁니다. 2009년 3월에 한 7천억 정도 산 것으로 제가 통계를 뒤져봤는데요. 그만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사고 있는데요. 왜 사겠습니까? 뭐, 기관이, 외국인이 뭐 엄청나게 싸고, 미국 시장에서 폭등했기 때문에 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투신이 사니까 정말 뭘 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지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수 관련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갈 수밖에 없는 투신의 곤혹스러운 입장, 그것이 여실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많은 분들 1850에서 고점 매도해야 된다는 얘기 했는데요. 고점 매도하신 분들 지금 70포인트 그냥 바로 날린 셈이죠.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꾸 이제 물량을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덧없는 생각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시기가 있고요. 시장은 수축과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팽창할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팽창은 위로도 팽창하고 아래로도 팽창하는데요. 지금 크게 움직일 시기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1850 말씀드릴 때부터 2차 저항은 1950 정도의 저항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1950 정도 가도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상, 어저께 벌써 MSCI 한국은 6%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4% 내외니까요. 그것만 쫓아가더라도 2% 정도 여기가 분명히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950은 분명히 그 저항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만요. 그래도 1950을 넘어가면요. 2020까지는 그 매물 공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터운 매물대가 8월 이후 급락장에서는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또 쉽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조금 10% 정도 늘렸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저께 그제 2차례 정도 기회를 줬었는데 뭐 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1950 또 근처에 가면 또 저항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너무 또 서둘러서 물량 줄이지 말라는 말씀을 이번에도 같은 목소리 드리고 싶네요. 네, 1950선 여전히 뭐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 뭐 수급상으로 보면은 뭐 투신권이 일단 주도를 해야지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나 혹은 오버슈팅도 가능하다. 좀 이런 논지의 말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대로 오늘 투신권이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투신권 매수를 계속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입니다. 드디어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야말로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 강세가 나오는 장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등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12월 장세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폭등하니까 산타랠리 얘기가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근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대형주 장세 전개되고 있는데 연말 랠리가 좀 가능할지, 또 그리고 대형주가 계속 장세를 주도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 전일 글로벌 공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유럽 어떤 정상 합의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더 반등세를 이어가다가 이후에는 재차 조금 조정을 받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12월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이 나왔고 이걸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연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 예상보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추정을 해보면 12월 이제 유럽 정상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10월의 반복 아니면은 조금의 스탠스의 변화 정도이고 크게 어떤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지만 시장은 이미 글로벌 공조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분명히 들어오게 되고 이건 분명히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좀 대응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많이 갖고 있었던 중국 투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어떤 리스크가 크게 높아지면서 완전히 좀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은행이나 증권 같은 종목, 이제 금융업종 이런 쪽이 아마 생각보다 상당히 좀 단기 랠리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사실 12월에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장세라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형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랠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힘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형주가 연말까지도 장세를 지배할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개별 종목들 투자한 분들 상실감이 더 커질 수도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삼성전자 주가 종목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전히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12월 시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2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정말 계속 올라간다라면요. 미국의 소비 회복이 근본이 될 것이고요. 또 유럽 금융위기가 좀 해소될 가능성 정도겠죠. 중국의 긴축 완화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계속 좋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특히 미국도 1사분기 GDP가 4분기보다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냥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산타랠리가 얘기가 잠시 하겠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미국 투자자들한테요. 미국의 시장에 산타랠리가 있을 것이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59대 41 정도로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자들을 설문조사한 거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물론 기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요.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요. 뭘 사야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한 20-30% 정도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라면 30% 정도 권해드리고요. 나머지는 IT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화학이라든가요. 건설주는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어떤 내년도를 대비해서 다 코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 사셔야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는요. 지금 좀 올라봤자 PR이 10배 정도 나오고요. 혹시 오늘 나중에 뉴스 보시면 계시겠지만은요. 오늘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는요. 모든 미국 뉴스에 다 탑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로이터발 다 나와 있고요. 블룸버그, CNBC, 월스트리트저널 다 탑 뉴스로 갈 정도로요.
글로벌 탑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반드시 머스트헤브 주식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섣불리 올랐다고 해서 물량 줄이시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지수 주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요. 제가 봤을 때 향후 6개월 정도는 지수 대비 초과하지 않을까, 초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떨어지더라도 지수보다는 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 전해드리고요. 반대로 어떤 주식을 가시면 안 되느냐, 가시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 테마주 가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책 테마는 하루 이틀 2, 3일 가는 건 있겠지만은요, 대세를 가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경기 방어주, 내수 관련주, 또 연말이라서 배당 관련주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수가 또 덜커덩하면 배당 관련주 또 하루 이틀 갈 수 있는데요. 시장의 주도 세력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 다 마찬가지인데요. 금융주도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유지하시는 것이 초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12월 시장 여전히 변동성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업종별로는 자동차, 삼성전자, 화학, 그리고 건설까지 추가해서 이런 업종으로 압축해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